우리 야당 간사님이 더 쓰셨다 하길래 여당 간사는 조금 그럼 줄이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하셨죠? 네. 예,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 얼마인가요?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얼마인가요? 677조입니다. 677조 그죠? 네네.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부총님이 안 계실 때 차관님들이 몇 가지 이제 답변을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제대로 못 하신 게 있어서 네. 제가 우선 이 차관님께 우선 아까 답변하시려 못 하신 게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지금 몇 조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올해 세수 결손 부분은 저희가 8월달 법인세 중간 연합을 보고 9월 중에 저희가 세수 재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9월 중에 네, 예, 그때 상반기에 그래도 한 10조 넘게 결손 난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56.4조 결손 났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왜 추경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시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지금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6조 원 세수 결손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꿨다 그러면은 채무가 일단 56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10년물 국채로 발행을 했었으면 10년간 이자 비용만 20조 원이 넘고요. 그러면은 그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수 결손을 보완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 국가 채무가 최소한 70조에서 80조 가량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 발행을 통한 그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보다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경 없이 정부 내에서 관련 국가재정법을 준수를 하면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가재정법 말씀하시니까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요건들이 국가재정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죠. 뭐 기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보통 있는 추가 사항도 없이 정확하게 세 가지만 지금 추경 요건에 정해져 있는데 1호가 89조 89조에 1호가 지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여기 해당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2호에 뭐 3호는 법령에 따라서 이건 아닐 것이고 혹시 가능하다면 2호에 있는 것들인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것인데 만약에 적용한다면 경기 침체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56조 중에 아까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정하시고 또 정부 내부 기금하고 뭐 수합을 해서 조정하신 부분들 빼고 얼마가 늘었다고 그랬죠? 최종 결손액이 조정한 다음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결손 부분은 저희가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다 대응을 했고요. 불용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불용은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10조 원 정도죠. 네. 예. 그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질문은 장관님께 좀 부총리께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총리님 이번에 이제 예산도 내셨고 그 결산서도 내셨는데 결산서상 예산서상 그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달라요. 예산서의 국가 채무 규모는 지금 그래프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 제출하실 때는 1126조 정도. 근데 결산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결산서에는 2439조의 그 국가 채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요거 이제 제가 연도별로 기재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전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장관님이나 차관님 중에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뭐 이차관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 있는 저희가 국가 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는 밑에 나와 있는 그 D1과 같은 현금성 국가 채무 외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같은 연금 충당 부채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채 규모가 한 2,400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는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소위 일반 정부, 소위 우리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D2 개념의 예산인 것이죠.
국가채무인 것이죠. 네, 저기 D1입니다. 네. 이건 D1인가요? 네, 네. D2는 좀 더 늘어나겠네요. 네, D2는 저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기재부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 이 작은 금액인 국가재정법상의 1,126조 7천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현금주의로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발생주의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식회계냐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회계를 하는 분들은 정부도 이제는 현금주의 버리고 발생주의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연금 충당 부채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뿐이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부채이거든요. 즉 발생은 해 있는 것이죠. 즉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때 사실 이 문제로 토론도 많이 했고 제가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 뒤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면서 결산서는 적어도 현금주의로 하지 말고 발생주의로 하라.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2,4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IMF의 제출은 우리가 D2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IMF도 지금 보니까 G8이라고 Government 레벨이라고 해서 Level of Government 뭐 이런 개념이던데 개념을 자꾸 바꾸고 있던데 기재부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설명을 요구해도 IMF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추적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인 우리 김윤상 차관님 계실 때에 D1, D2, D3, D4에서 GL1 내지 5까지 가는 IMF의 최신 동향을 추적을 좀 하셔가지고 네. 국제적인 트렌드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오늘 축하 질의 마지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총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표 의장님 이후로 최고의 내부 출신 엘리트 전문가가 부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기대가 아주 크다는 말씀드리고 한국 경제 매우 어려운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뭐 우체국 보험 적립금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이 차관님 그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국가나 공공기관 뭐 지자체 등에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상? 네, 우체국 보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빌려주더라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4점 몇 프로 이자가 있었죠? 네, 4.04%. 4.04%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금을 그냥 가만 놔두면 뭐 늘어날 게 없는데 이걸 빌려주게 되고 4.4% 이상의 이익을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즉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총리님 네. 제가 뭐 쉬운 것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거스 디튼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쉬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예. 이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입니다. The Great Escape라고 위대한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고 들어봤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관님 경제학 박사시니까요. 그 코넬 대학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예, 앵거스 디튼이 위대한 탈출의 서문에 보면 한글판 서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소득의 분포 곡선이 B에 있는 겁니다. B에 있는데 B2가 높은 소득 분위에 있는 소득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텍싱을 해서 즉 세금을 걷어서 B1에 나눠주고 그래프 자체를 C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세금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앵거스 디튼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잘못하다가는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간다. A로. 그래서 B1에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A1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증세라고 하는 건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상속세를 저 B2에 있는 사람들 상속세를 더 늘리고 더 때리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 다른 나라로 나가버리거든요. 지금 자본은 국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마구 움직이는 이런 자본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있던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대물림이 생겨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부자 감세를 막으려고 하다가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와서 이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회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많이 올리면은 그래프 자체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A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법인세가 50%에다가 12.5%로 낮추고 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 유럽이 평균적으로 26% 내지 30% 정도의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아일랜드로 상당한 많은 기관들이 회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아일랜드가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몇 안 됩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뭐 여기 아일랜드 이 정도의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오늘 많이 받으셨지만 감세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앵거스 디튼의 주장인 것처럼 이게 사회의 성장 사대로 작동하고 차후에 더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일랜드가 당장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세 정책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최고의 엘리트인 최상봉 부총리가 계시는 동안에 자신 있게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네, 뭐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세 정책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재정 당국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수 부족을 목적으로 감세를 할 리도 없고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뭐 부자를 위해서 감세를 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어떻게 하면 세원을 확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전체 선순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의 하나로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의 대물림보다는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 세원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그 일자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수단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비판을 주시면은 제가 경험해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낸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건전한 그런 그 비판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